내가 이 손학규 전 대표가 그렇게 멋있게 딱 끊어야 될 때 끊고 나가준 그 모습은 내가 볼 때 이제까지 손학규가 정치하는 중에 가장 잘한 거라고 생각해. 자,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의 지지자가 아유 무슨 문재인이 무슨 대통령감이야. 박원순 정도 돼야지. 무슨 박원순이 대통령감이냐. 문재인이 해야지. 그래서 망하는 거라고. 박원순 지지자하고 문재인 지지자하고 뭐 이 새끼야!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다가 대선 때 투표 안 하고 그래서 죽는 거야. 자, 내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쟤네들은 시체가 나와도 당선시켜. 작대기를 꽂아도 당선시킨다니까. 지게작대기를 꽂아놓고 얘한테 1번 표시 붙여면 얘 지게작대기가 1번 돼. 당선돼. 일사불란하게 30% 가서 찍어. 야권의 문제는 뭐냐. 각자 나만 잘났어. 우리 편만 잘났어.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누가 되든 야권 후보자가 결정되면 모두가 달려들어서 단 한 사람에게 표를 몰아준다. 그게 돼야 되는 거야. 투표에는요. 전략적 투표라는 게 있어요. 전략적 투표라는 게 뭐냐면 이제까지요. 언제나 여당의 지지자는 35%였어요. 옛날에 저 노태우 때부터 노태우 이전 독재였으니까 노태우, 김영삼, 그 다음에 뭐 누구냐 이회창 뭐 이런 애들 그 시리즈들 전부 다 35%야. 국민 중에 절대 다수 35%. 그런데 이 35%는 반드시 투표해. 만약에 국민이 70% 투표했어. 그러면 이 35%가 반드시 투표하면 몇 프로 나오냐? 50% 나오는 거야. 그런데 야권 후보들 70%는 어때요? 야권 후보 70% 중에서 30%가 투표해요. 야권 후보자 70% 중에 야권 지지자 70% 중에 25에서 30%가 투표해요. 단 25대 5로 갈라져서 투표해요. 그러면 자 얘네들이 이제 투표율이 70%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투표율이 70%면 여기서 30%가 투표를 해도 쟤네 50% 먹어. 50%, 45%, 5%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매번 쟤네가 50% 이상을 먹고 짱되는 거야. 이거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자, 요게 지금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돼요? 예, 지금 이해들이 되십니까? 우리가요, 사실 올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뭐라 그랬어? 내가 2011년에도 그 얘기를 계속 했잖아. 10년, 11년에. 11년 안에 총선 준비가 끝나야 된다. 12년으로 넘어가면 분열이 돼서 내가 분명히 그 얘기를 했어. 내가 2011년 8월 달에 그 당시에 통합진보당하고 국민참여당이 합당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만든다는 거죠. 통합진보당을 만들겠다는 중이었어. 내가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당시에 이 민주노동당하고 국민참여당이 자기네들이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를 내서 지네가 10몇 프로의 지지율을 얻을 거다. 그러면 20몇 프로짜리 민주당하고 붙어갖고 자기네들의 승률이 결코 낮지 않다. 개혁 세력을 모아서 이 통합진보당이 막 압박을 가하면 민주당의 공천권을 절반 가까이 갖고 올 수 있다. 그런 주장을 한 거야. 그런 판을 그렸어. 그러면서 좋다. 그러면 어쨌거나 2011년이 가기 전에 끝내야 된다고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먼저 내가 그랬지. 국민참여당하고 민노당하고 결합을 하는 순간 국민참여당 출신들이 민노당을 완전히 분해할 거다. 민노당의 모든 조직체계가 드러날 거고 첫 번째 희생자는 이정희가 될 거다. 라고 내가 그해 8월에 그 예언을 했어요. 그때 내 말 다 안 믿었어. 그런데 2012년 3월에 이 이정희가 그 문자 투표 그 문제를 국민참여당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바람에 결국 이정희가 후보 출마를 못하게 돼. 기억나지? 그때 그거 보신 분. 내가 그날도 방폭을 계속 시키면서 방송 방해를 했는데 그날 내가 방송하면서 막 그래서 모바일을 방송을 했어. 전화기를 틀어놓고 방송을 했다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민노당하고 국민참여당이 합치면 국민참여당 속에 있는 그 모 인사들이 이 민노당의 모든 조직을
다 까발릴 거다. 그리고 첫 번째 희생자는 이정희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합치지 말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울면서 그쪽 정책위장인지 누구하고 통화까지 했어. 근데 뭐라 그러냐? 국민참여당하고 자기네들은 시냇물이고 민주당과 민노당은 태평양이기 때문에 내가 그때 민노당 민주당이 합당해야 된다. 끝까지 거절했어. 그리고 지금 민노당이 저렇게 된 거야. 내가 그때 그런 얘기도 했어. 당신들은 빨갱이 공격 들어오면 막아낼 힘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국민참여당을 만들었던 그때 핵심 인물들이 누구였냐? 민주당에서 자기네들이 공천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그 당을 만든 사람들이 있었어.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배지를 달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민노당의 모든 걸 드러낼 거다 라고 내가 말렸던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합쳤고 국회의원 총선 끝난 다음에 결국 자기네들이 받은 국민 지지율 있잖아. 정당 지지율. 그 정당 지지율에 맞게 그걸 뭐라지? 비례대표 자리를 놓고 사후에 시비를 걸은 거 아니야. 사전투표를 해서 비례대표 순위를 정했다고. 그래서 앞부분에 민노당 출신들이 들어가고 뒷부분에 국민참여당 후보들이 올라갔어. 근데 얘네들은 자기네들이 훨씬 더 많은 지지를 얻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뭐 한 18%까지 얻을 수 있다고 보고 그 유시민이가 아주 굉장히 낮은 쪽으로 내려간 거지. 뒷번호를 받은 거야. 그런데 실제로 딱 까보니까 통합진보당이 얻은 지지율이 생각보다 낮았어. 13에서 18% 얻을 줄 알았는데 막상 까보니까 10% 정도밖에 안 된 거야. 그래서 앞부분에 민노당 후보들만 저기가 된 거예요.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이 국민참여당 출신들이 씨발 말도 안 돼. 그러면서 비례대표 선거할 때 비리가 있었다. 그러면서 폭력사태 일으켰잖아. 그래갖고 통진당 폭력사태가 벌어져요. 통진당 폭력사태를 일으키면서 민노당 출신들이 부정선거했다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 나중에 구속된 사람은 국민참여당 쪽 사람들이 구속됐어. 그때 그 2012년 5월에 통진당 폭력사태가 그래서 벌어진 거야. 5월 3일. 5월 3, 4일에 있었던 통진당 폭력사태가 그거였어. 총선 끝나고 나서 비례대표 비율이 생각보다 지지율을 못 받아서 앞자리 몇 개 놓고 다투면서 민노당이 다 먹었는데 이거 투표할 때 민노당은 이제 걔네 통진당은 자기네들이 당원 투표를 해갖고 비례대표 순번을 정한 거야. 그런데 자기네들이 이 국참당 출신들은 지네들이 분위기를 형성해서 18%까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뒷번호에 지네들이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민노당 출신들만 당선되고 끝난 거야. 비례대표 얻은 프로테이지가 민노당 애들만 붙어버렸어.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결론은 국참당 출신들이 구속되고 그 통진당 사태는 끝나버린 거야. 그래서 갈라쓰죠. 그때 갈라쓴 다음에 그 다음에 통진당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 국민참여당 쪽에서 걔네 경기 동부연합이라는 애들이 내부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언더그라운드 조직이 유지하고 있다. 까발려버린 거 아니야. 경기 동부연합이라는 걸 나는 그날 처음 들었어. 옛날에 내가 학생운동을 했는데도 나는 경기 동부연합이라는 게 있는 걸 나는 몰랐다고. 그런데 경기 동부연합이라는 게 드러나면서 이게 아로다. 여기까지 연결된 거야. 2012년 경기 동부연합이 터지면서 그걸로 얘네들이 막 소설을 써서 아로 얘기까지 만들어낸 거라고. 자, 그런데 거기서요. 내가 그때 5월 3일부터 6일까지 그때 5월 4일날 출발을 해. 5월 4, 5, 6을 내가 이제 휴가를 갔다 와. 휴가 중에 통진당 폭력사건이 터진 거야. 그래서 돌아와서 5월 7일인가 8일에 방송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그때 이석기, 김재현이라는 두 명의 의원이 문제가 됐어. 그래서 얘네들을 막 인터넷에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더라고. 내가 그때 통진당한테 뭐라고 조언을 했느냐. 내가 그 전 가을에 2011년 가을에 합치지 마라. 너네 조직 다 들통나고 너네 조직이 박살날 거다. 합치지 마라. 이정희가 희생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무시하고 했잖아. 거기까지 왔어. 그 다음에 내가 두 번째로 중요한 조언을 해요. 지금 이석기하고 김재현을 잘라야 된다. 지금 논쟁이 된 이 시점에서 통진당이 이석기, 김재현을 국회의원 후보에서 내리고 저들 요구대로 그 다음 순번을 올려야 된다. 안 그러면 나중에 이석기가 문제가 될 거다. 그 방송도 기억하시죠?
그거 들으신 분. 2012년 5월에 이석기가 계속 국회의원으로 남아있으면 결정적 시기에 이석기가 덫이 될 거다. 그래서 통진당이 박살이 날 텐데 그땐 통진당만 당하는 게 아니라 민주세력 전체가 당한다. 그러니까 이석기를 국회의원에서 잘라라. 내가 분명히 그렇게 조언했어. 기억나시죠? 그때 기억나시죠? 그때 쟤네들이 저랬어. 죄가 없는데도 잘라야 되나요? 임종석이 작년 그러니까 2012년 총선을 앞두고 그 보좌관이 돈을 받았다라는, 보좌관의 자녀가 수영선수였고 아니 무슨 체조선수였고 스케이트 선수? 그 체조선수한테 후원금을 낸 놈이 뇌물이라고 자기가 잘못해갖고 검찰에 들어가니까 거짓말을 했어. 이건 임종석과 무관한 돈이었어. 그런데 임종석이 그런 돈을 받은 사람이라고 막 여론에서 공세가 났어. 임종석이 후보 사퇴했어. 죄가 없어도 잘라야 되는 거예요. 명분 전쟁에서 육창골단이란 말이 그런 거야. 살을 잘라내면서라도 피해를 줄이는 거, 논쟁을 끝내버리는 거. 그런 결단이 필요했던 거야. 내가 이석기를, 만약에 이석기가 국회의원이 아니었다면 지금 통진당 해산 안 됐을걸. 내가 그때 자르라 그랬을 때 이석기를 잘랐다면 지금 이석기는 국회의원, 통진당도 해산되지 않았을 것이고 이석기가 감옥에 있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 내 말이 맞아 틀려? 내가 얘기한 그대로 됐잖아.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사건 증거 다 나오고 박근혜를 완전히 목을 따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석기 사건 터뜨렸잖아. 그래서 국정원 범죄를 넘어가는 거야. 내가 얘기하는 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 사람들의 습성상 그리고 정치의 생리를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도 그때 내 말 아무도 안 듣고 결국 어떻게 됐어? 내가 얘기한 대로 다 됐지. 자, 그 당시에 내 방송을 들으면서 안 믿었다. 그 당시에 내 방송을 들으면서 동의하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이다 손. 그 당시에 방송 들을 때는 저건 좀 아닌 것 같다. 왜 죄가 없는데 이석기가 나가야 되냐. 뭐 이런 생각하면서 그때는 지지하지 못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맞다. 방송 들었던 사람 중에서. 자, 내가 이거는 감이에요. 이건 진짜 감이야. 내가 우리 신랑이 구의원을 3번을 했어요. 구의원을 2번을 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 신랑은 시의원을 해야 된다는 거야. 시의원 나가라. 다음 선거는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2005년에 전부 다 우리 신랑이 다 시의원 나가는 거라고 다 생각을 했어. 그런데 내가 가만히 판을 보니까 2006년 지방선거는 완전히 박살나는 판이었어. 근데 2005년까지는 그렇게 상황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어. 근데 내가 2005년에 가만히 보니까 내년 선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원 다 날아간다. 시장도 다 날아가고 2006년 선거는 완전히 망하는 선거다. 그게 딱 감이 왔단 말이야. 우리 남편이 사람들이 시의원을 나가라는데 누군가 시의원을 하고 싶다 그런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나한테 물었어. 그때 내가 뭐라 그랬냐면 내년 당신 시의원 나가면 떨어진다. 뭐 떨어지는 게 목적이면 차라리 구청장 나가서 급수 올리고 떨어지든가. 당선이 목적이면 구의원을 나가라. 그랬더니 우리 신랑이 그때 2006년에 구의원 제도가 바뀔 수가 있다. 선거 제도가 바뀌면 시의원을 뽑는 같은 구역에서 구의원을 뽑는데 시의원은 떨어지고 구의원을 붙는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는 거야. 내 말 들어라. 구의원은 반드시 붙고 시의원은 반드시 떨어진다. 그래갖고 우리 신랑이 시의원을 포기를 해요. 시의원 출마를 포기하고 구의원 출마를 준비했어. 그리고 어떻게 됐냐. 시의원, 구청장, 시장 다 떨어지고 구의원들도 다 떨어졌어. 우리 동네에서 4명인가 당선됐어. 민주당이. 그 중에 하나였어. 우리 동네에서 한 명, 그러니까 도봉구 전체에서 4명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로 당선이 돼. 이게 감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다음에 선거판을 미리 읽는 거야. 내가 그 다음에 선거판을 미리 읽고 내년에 벌어질 일을 알려주면서 내가 우리 남편한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우리 남편이 그 구의원 나가서 3선을 했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판에 시의원을 이제 처음에 양보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시의원을 받아서 나갔던 거지. 이건 작두가 아니라 판이 보이는 거야. 나는 47년 동안 내가 얘기해 왔잖아. 내 인생이 그랬다고. 내 나이 6살 때 유경수가 총 맞는 날 나 혼자서 텔레비전 보고 있었어. 그래서 우리나라 텔레비전이 그 사고로 끊기는 걸 내가 목격한 사람이야. 6살에. 그리고 그 76년도에 또리 장군을 보면서 그 대한뉴스의 실체를 몸으로 느낀 사람이고, 79년도에 박정희 죽던 날 우리 언니가 펄펄 뛰면서 대학생들 휴교령 내렸다고 울고불고 할 때, 그때 내가 옆에서 따라 울으면서 왜 초등학생은 휴교를 안 시켜주느냐 그랬던 사람이고, 80년 광주항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언니가 광주항쟁 이야기를 듣고 와서 나한테 전달해갖고, 우리 언니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미쳤구나, 뉴스에서 한마디도 안 하는데 왜 광주에서 사람이 죽는다 거짓말할까. 결국 언니가 속이 허해졌으니까 그 찹쌀밥을 해줘라. 그래서 우리 엄마가 약밥을 해줬어. 그것까지 내가 기억한 사람이야. 87년도에 우리 엄마가 그 서울대학병원하고 연대병원에서 이제 서울대학병원에서 죽는다고 나왔다가 연대병원으로 입원을 하게 돼. 그 시점이 60항쟁이었어. 그래갖고 이한열의 시신을 지켜달라고 막 연대 학생이 눈물 콧물 얼굴이 시커매갖고 울고불고 하는 걸 내가 응급실 그 복도에서 보면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리고 집에 오는 길에 버스가 체류탄 그 가운데 갇혀가지고 내가 고등학교 때 체류탄을 맡은 사람이야 내가. 60항쟁의 현장, 그래서 길거리에서 막 휴지가 빌딩에서 내려오는 걸 내가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이라고. 그랬지. 그러다 88년도에 어느 날 어떤 내가, 언니 우리 텔레비 봐도 돼요? 내가 복학생이었거든. 켜봐라. 켰는데 누가 명패를 집어던지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야. 노무현이더라고. 근데 내가 그 사람 딱 보면서 내 이름은 몰랐어. 저 사람이 큰일 한다. 저 사람 정치 크게 할 사람이라고 내가 예언을 했어. 그게 노무현이었어. 8, 9년에 대학을 딱 들어갔는데 동서독 통일되고, 사회주의 몰락하고, 산당 합당되고, 김영삼, 김대중이 막 싸우다가 그때 정주영으로 막 표 갈라먹고 김영삼 되는 것부터 내 인생이 그랬어. 매 순간. 여러분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 알죠? 예.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를 보면 그 주인공이 매번 그 역사적 상황에 중요한 순간에 거기에 이렇게 꼽사리 껴있잖아. 근데 내가 그랬다니까. 내가 우연히 그렇게 매번 중요한 순간마다. 그러면서 내가 고등학교 때 왜 도청당한 얘기했잖아. 고등학교 사회시간에 질문했다 교무실 끌려갔던 얘기. 민주주의는 정치체제이고 공산주의는 경제체제인데 왜 공산주의의 반대말이 민주주의라고 가르치죠? 라고 질문했다가 끌려갔잖아. 나 하마터면 삼천교육대 갈 뻔했던 사람이야. 그 질문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나의 파란만장 인생이, 그 다음에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뭐 학점이 낮으니까 갈 데가 어딨어. 일반 기업에는 이력서를 못 내니까 학원가로 갔지. 그래서 이 학원가가 또 이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바뀔 때야. 그러니까 모든 과목을 다 공부했잖아 내가. 역사만이 아니라. 그래갖고 그때 모든 과목을 다 공부한 걸로 십몇 년을 애들을 가르치다가 그 학원 강사 한 돈 300만 원으로는 우리 아버지 병원비를 못 내갖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외국계 금융회사에 영업사원으로 들어가. 그래갖고 우리나라의 부자들이 돈을 어떻게 탈세하는지, 어떻게 돈을 비밀리에 증여하는지 이런 걸 두 눈으로 목격해. 부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생리를 보게 된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이 길에 내가 계속 가면 똑바로 남편이 정치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그만두고 나와서 정치연구소에 4년 들어가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내가 열린우리당 4년을 옆에서 지켜본 거야. 그리고 2007년에 아프리카 방송을 시작한 거지. 그래서 아프리카 방송 처음 할 때는요, 내가 여의도에서 6개월을 같이 근무했어. 그러다 6월 14일부터 내가 아니에요, 전화가 오늘 된다는 얘기가 없어요. 오늘 인터뷰가 오늘 인터뷰 해도 된다라는 답장이 없었어. 다음에 다시 연락 잡자고 그러시고, 오늘 4시에 인터뷰가 된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좌우지간. 그래서 내가 그 모든 과정을 직접 겪은 사람이야. 그리고 나서 내가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시작을 해서 맨 처음에 와서 2007년에 민주주의가 중요하다. 이 얘기 하지 말아요? 지금 딴 얘기 듣고 싶어요? 방송 접을까요? 방송 그냥 정리할까요? 집중해요. 집중해.
내가 2007년에 와서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어.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니까 나더러 미친년이래. 지금 민주주의 다 됐는데 무슨 민주주의가 중요하냐고. 그러면서 막 나한테 욕을 했어요. 2007년에. 그래도 내가 민주주의가 중요하다 얘기를 했는데 기어이 내 말 안 듣고 사람들이 막판으로 가다가 내가 정동영이 대통령 후보 된 거 보고 방송을 접었잖아. 정동영이 야권 후보가 된 걸 보고 텄다. 그러면서 내가 아프리카 방송을 11월에 접었어. 7년 11월에. 그러다가 2008년 2월 달에 돌아와. 2008년 2월 달에 돌아와가지고 그 선거가 어떻게 망해가는지를 봤어. 선거가 어떻게 망해가는지를 쭉 보면서 그 광우병 집회를 나가고 사람들이 막 시위를 하는 거야. 내가 그랬지. 시위보다 중요한 게 투표다. 시위는 선거를 똑바로 해놓고 내가 뽑은 애들이 잘못할 때 시위하는 거다. 우리는 매번 선거를 개판으로 해놓고 시위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래갖고 나한테 또 쌍년이라고. 전현희 구의원 부인이라고 지네 남편 중요하다고 투표가 중요하다고 그런다고. 시위가 더 중요하지 투표가 왜 중요하냐고 나한테 그렇게 쌍욕을 했어. 그래도 나는 투표가 중요하다고 계속 주장을 했지. 그러다 2009년이 되니까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 100욕이 불여 1표다. 100번 욕하는 것보다 투표가 중요하다라는 게 상식이 됐어. 그래가지고 2009년에 투표 참여운동이 막 벌어지는 거야. 그 이제 재보선 때부터. 내가 그랬지. 투표 참여하면 뭐하냐. 엉뚱한 데 찍는데 밥 먹었다고 찍고 잘생겼다고 찍고 고양이 같다고 찍으면 그게 무슨 투표냐. 투표는 전략적인 투표를 해야 된다. 후보를 당선 가능한 후보에게 표를 모아줘야 된다. 그때 또 내가 쌍욕을 먹어. 저 민주당 빠순이년이 민주당에 유리하게 당선 가능한 야당 후보에게 뽑으라고 얘기를 했다고 쌍욕을 해. 그래도 나는 계속 그 주장을 해. 그러자 2010년이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후보를 단일화해야 된다. 당선 가능한 야당 후보를 만들어야 된다라는데 국민들이 동의를 했어. 그래서 2010년 지방선거를 후보 단일화가 된 거야. 각 지역에서. 그래서 후보 단일화를 해가지고 2010년 지방선거를 이기게 되는 거야. 오세훈 빼놓고는 다 이겼어. 그리고 난 다음에 2011년 오세훈이 도망가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박원순을 시장 만들어야 된다. 왜? 박원순은 시민 후보이고 지금 민주당이 문을 열고 모든 야권의 지지 세력들을 끌어모아서 강력한 야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시장이 되면 다른 야당 후보들이 안 올 거다. 다른 야권 지지자들이 안 올 거다. 그러니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됐든 얘를 제끼고 박원순이라는 시민 후보가 민주당의 도움으로 당선되는 역사를 남겨야 된다. 그래야 열려있구나. 민주당이 열려있구나라는 그런 사람들의 확신이 들 거고 그래서 이 박원순을 시장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게 내 주장이었어. 그래서 2011년 박원순을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계단 한 계단을 간 거야. 그 한 계단 한 계단을 간 거 우리 시청자들 다 봤을 거예요. 맨 처음에 문성근도 낙검수도 그 박원순 시장 만드는데 관심 안 뒀어. 나 혼자서 박원순이 시장이 된다는데 외친 거야. 시민단체 몇 명이랑. 그래가지고 그때 언론에도 났어. 망치부인 바람났네. 찾아봐. 그때까지만 해도 낙검수가 박원순을 시장으로 밀지 않았어. 그러다가 내가 천정배하고 박영선 경선에서 박영선을 내가 박영선을 지지해갖고 박영선 당선이, 물론 내가 지지했기 때문이 아니겠지만 천정배는 절대 양보 안 한다. 그래서 천정배를 떨어뜨리고 박영선으로 당선시켜야 된다고 내가 막 주장을 해. 그리고 우리 시청자들 당선시켰어. 그래서 박영선하고 박원순이 딱 붙게 되니까 그때 낙검수가 붙은 거야. 그래서 낙검수가 박원순 데려다 놓고 그 녹음하는 중에 박영선 뛰쳐나가고 그러면서 박원순한테 힘이 몰아지면서 박원순이 당선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지켜보신 분. 예. 그 과정을 다 지켜보신 분. 2011년에 박원순을 시장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내가 판을 짜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가는 과정 보신 분. 그때 내가 문성근 선수한테 중간에 박원순을 이제 박원순 시민투표를 해야 되는데 문성근 선수의 100만 밀란이 안 움직였어. 그래서 내가 방송으로 100만 밀란 뭐하냐. 이럴 때 시민 참여해가지고 박원순을 지지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문성근 선수가 어머니 장례 치르는 장례식장에서 인터뷰를 해요.
백만밀란 움직이라고. 그래가지고 백만밀란이 시민투표에 참여하고 박원순이 시장이 되는 거야. 이 보신 분들이 있어. 그래서 박원순을 시장을 딱 만든 거야. 자, 그러자 쟤네들이 바짝 긴장한 거야. 그래서 정봉주를 잡아간 거야. 낙곰수를 잡기 위해서. 그때 상황이 어땠냐? 그해 11월에 2011년 10월에 박원순이 시장이 된 다음에 나랑 낙곰수를 막 띄우려고 그랬어. 손바닥 TV를가에서 막 나한테 전화 오고 같이 방송하자고 그러고 그 막 각 케이블에서 나를 부르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막 그 낙곰수를 막 띄우고 있을 때였어. 근데 내가 마침 그때 대상포진에 걸려. 한 달 동안 모든 전화를 다 끊고 나는 방송 안 하고 잠수를 탄 거야. 타겟될 수 있다. 그런데 낙곰수는 너무 신나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 근데 내가 딱 모든 걸 쭉 보면서 내가 그해 2011년 12월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방송이 뭐라 그랬냐. 너네 정봉주 너무 띄우지 마라. 그러다 정봉주가 정 맞는 다친다. 그 방송도 기억나지? 11년 12월에 내가 대상포진 걸렸다 돌아와갖고 방송을 하면서 낙곰수 난리가 났어. 정봉주 미걸스 난리가 났을 때 내가 너네 정봉주 너무 띄우지 마라. 12월 초였어. 12월 초에 정봉주 너무 띄우지 마라. 그러다 정봉주 다친다. 분명한 감을 받았어요. 이거 누구 다칠 거다. 낙곰수가 타겟이고 난 감을 받아서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야. 뭔가 이상하다. 그때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 뭔가 이상하다. 지금 낙곰수를 노리고 있다. 그때 기억나죠? 내가 뭔가 이상하다. 지금 낙곰수를 노리고 있다. 정봉주 너무 띄우지 마라. 예. 정봉주 너무 띄우지 말고 정봉주 다친다. 3주 뒤에 정봉주 감옥 갔어. 다 짜맞춰 넣었는데. 다 짜맞춘 거 같지? 그지? 전부 다 짜맞춰 놓은 거 같지? 도저히 못 믿겠지? 미안해. 지금 본 사람들이 있어. 이거를 다 본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게요, 내가 만약에 그거 생방송으로 안 했으면 사람들이 안 믿어.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다 봤다니까? 그 과정을 다 봤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고 못 믿겠으면 2012년 유튜브를 가서 찾아봐. 방송도 한 기록이 있어. 가서 찾아봐. 분명히 내가 다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서 내가 그 2012년 1월 15일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2012년 1월 15일이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이 있었어. 그때 한명숙, 문성근, 박지원, 박영선을, 그 박영선, 박지원이지, 정봉주가 딱 찍어서 얘만 낙곰수에서 인터뷰하라고 그래. 방송하라고. 내가 그때 한명숙이 당대표 되면 안 된다. 한명숙이 당대표 되면 늙고 무능한 한명숙 대 젊고 유능한 박근혜라고 그렇게 이미지 작업 들어간다. 지금 한명숙을 당대표라고 외친 애들이 당선된 다음 날부터 한명숙 욕할 거다. 그러면서 내가 반대를 했어. 둘이 나이 차이 얼마 안 나. 그런데 그렇게 할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대로 정확히 그렇게 걔네들은 이미지 작업했어. 그리고 바로 그 한명숙을 당대표로 미걸스에서 도배했던 애들이 당선된 다음 날부터 한명숙 욕했어. 기억나지? 내가 그래서 2012년 1월 15일에 방송을 접어. 왜? 총선도 망하고 대선도 망했다. 한명숙이란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어떤 성격이냐면 엄마 스타일이야. 엄마 같은 스타일은요, 유지 관리 스타일이에요. 만약에 내 자식이 누가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 그때만 싸워. 엄마는 평상시엔 사랑이야. 모든 걸 다 포용해줘. 절대 싸우지 않아. 그런데 만약에 내 자식을 누가 쳤다, 그럴 때 무섭게 돌변하는 거야. 그런데 총선은 그 누구 한 사람을 잡고 이런 체제가 아니란 말이야. 누굴 죽이고 이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한명숙의 전투력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그러면 한명숙은 유지관리형 리더이고, 그러니 박근혜의 얼굴에 맞설 수 있는 건 젊은 남자다. 내가 그 주장을 해. 이번 2012년 총선이 만만한 총선이 절대 아니다. 쟤네는 모든 걸 다 할 거다. 기억나지? 빨간 잠바 입고 새누리가 빨간 잠바를 갈아입은 게 2012년 총선이에요. 원래 항상 파란색 잠바를 입었는데 2012년 총선 때 잠바 빨간색으로 갈아입고 경제민주화를 외쳤다니까?
노동 문제를 외치고 지금도 걔네들이 내년 선거 때문에 최저임금 10,000원 얘기하는 거야. 선거용으로 외친 거야.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는 애들의 새누리당은 2012년 총선 만만하지 않다. 그런데 그때 통합진보당을 만들었던 그 판을 짠 애들은 이긴다고. 투표율 70% 나온다고. 자기네들이 18%를 얻고 민주당의 기존 지지율 22%에다 합쳐지면 총선 무난히 이긴다고. 공천만 받으면 이긴다고 개 지랄을 떨었어. 개 지랄을 떨면서 어떻게 했냐. 하여튼 1월 15일에 이 미권스에서는 한명숙을 당대표로 모르는 바람에 낙곰수가 결정적 역할을 했어 거기서. 그래서 한명숙, 문성근, 박영선, 박지원 4명이 1등부터 4등을 하네. 그리고 나서 그 팀은 그 지도부는 야권 통합을 제대로 못 해내는 거야. 내가 그 당시에 이인영을 밀었던 이유, 난 이제 이인영을 절대 대표로 밀지 않아. 이인영을 그 당시에 대표로 밀었던 이유는 뭐냐? 그나마 가장 젊은 남자였어. 젊은 남자가 돼서 거기다 이인영은 운동권 출신이야. 한마디로 통진당한테 말이 통한다는 얘기야. 통진당에다가 말을 할 수 있는 선이 여러 개야. 그러니까 통진당하고 협상해서 유리한 조건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난 믿었어. 신뢰감을 주고 통진당 애들한테, 통진당 안에 민노당들한테 유리한 선을 가지고 통합 논의를, 후보 단일화 논의를 유연하게 해갈 수 있을 거라고 내가 본 거야. 그래서 내가 이인영을 당대표로 만들어야 된다고 외쳤는데 안 된 거야. 언제나 이인영은 선거 전에 욕을 먹어. 평상시에는 아무리 잘을 해도 관심 안 주다가 선거 앞두고 늘 이인영한테 온갖 유언벼가 나와. 그런데 좌우지간 이인영을 그 당시에 젊은 남자를, 이인영이 아니더라도 누구든 젊은 남자가 당대표가 돼야 된다.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젊은 남자가 소위 통합진보당 내 민노당하고 이 후보 단일화 논의를 주도해야 된다. 그게 내 판이었어. 그거 기억나요? 내가 이인영이 당대표가 돼야 되는 이유 그거 설명했던 거 기억나? 그거 알아들은 사람 별로 없었어. 내가 이인영이 당대표가 돼야 되는 이유가 그거다. 박근혜는 여자이고 그 박근혜 카리스마에 이기려면 새로운 신인, 잘 모르는 사람을 띄워야 된다. 그리고 젊은 남자여야 된다. 그래야 박근혜를 이길 수 있다. 그리고 통합진보당하고의 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인영을 밀었는데도 다 개무시했잖아. 온 국민이 개무시를 해서 미권스가 개무시라고 낙곰수 지지자들 개무시라는 바람에 한명숙이 당대표가 돼. 그래서 내가 1월 15일에 방송을 접어. 왜? 총선도 망하고 대선도 망하고 그런데 내가 계속 방송하면서 뭔가 하면 잡혀갈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잡혀갈 것 같아갖고 날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다친다. 그래서 내가 방송을 접고 도망간 거야. 내 말 그렇게 안 들었던 사람들이 전국에서 협박을 하는 거야. 왜 방송 안 하냐고. 안 할 수도 있지. 내 말 안 들었잖아.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내가 안 하는데 왜 방송 안 하냐고 온갖 협박을 해도 내가 꿈쩍을 안 하니까 그 당시 김근태 의원 돌아가시고 인재근 의원이 상중이었어. 인재근 의원한테 계속 날 방송을 시키라고 협박을 하는 거야. 나중에 막 명지스님까지 전화해가지고 이 명지스님까지 전화를 해갖고 나한테 왜 쥐잡다가 어디 갔냐고. 쥐잡다가 어디 갔냐 그러면서 나한테 누가 미친년이야. 지금 너 나한테 욕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방송을 접었다가 그때도 2월 8일인가 돌아와요. 욕을 씨발씨발 하면서. 아니 내 말 아무도 안 들어놓고 왜 방송 안 한다고 날 그렇게 괴롭히느냐고. 그러면서 돌아왔어. 그러고 내가 그 총선 때 총선을 질 거라는 걸 알면서 그때 막 애들이 그런 거 막 안철수 조국을 막 띄우면서 투표율이 70% 나오면 그물 스타킹을 신고 춤을 추기로 했다. 그래서 막 그러는 거야. 망치 부인님은 투표율 몇 프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몇 석을 얻을 것 같아? 176석?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과반수도 못 얻어. 내가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1월 15일에 방송을 접으면서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과반수 못 얻을 거다. 그리고 내가 그만뒀어. 기억나지? 내가 2012년 1월 15일에 내가 방송을 접으면서 이번 총선에서 과반수도 못 얻을 거다. 그거 기억나요 안 나요?
여러분들 막 울고불고 방송 접으면 안 된다고 막 그럴 때 내가 이번 총선은 과반수도 못 얻을 거다. 그러면서 내가 1월 15일에 방송을 접었어. 그거 들었던 사람들 기억을 해봐. 어? 그리고 나서 실제로 총선에서 과반수가 안 됐어요. 투표율이 생각보다 낮았어. 모두가 의아해했죠. 근데 내가 그런 얘기도 했어. 2011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후보 단일화는 2011년 안에 끝나야 된다. 안 그러면 막판까지 가서 후보 단일화를 위해 싸우다 보면 양쪽 진영에 이 민주 세력끼리 마음이 갈라져서 서로 싸우느라고 표가 안 모아진다. 내가 그 말도 했어. 그래서 후보 단일화는 2011년에 끝내야 된다. 막판까지 가서 싸우면서 단일화하면, 선거 직전에 단일화하면 소용없다. 후보 단일화를 그 선거 직전에 가서 하면 소용없고 2011년에 한 당 안에서 후보를 단일화해야 된다. 그래야 그 지지자들이 갈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게 된다. 4개월이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결국 1대1로 붙게 되면 뭐가 되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내 말 안 들었어, 사람들이. 내 말 안 들었고 결국은요. 내가 그랬어. 그래. 돌아와서 한 말이 2월달 안에만 후보 단일화 해라. 그러면 3월달 한 달 빡세게 하면 4월달에 가능성 있다. 그거 혹시 기억나요? 내가 2월달에 돌아와서 마음을 잡고 방송을 하면서 미안하다. 내가 그동안 방송 접었던 거 미안하다. 내가 내 말 이렇게 안 되는데 내가 왜 방송해야 되냐고 내가 외치니까 하나님께서 네 말 듣고 내 말 들었으면 2000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겠냐. 그 말씀을 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돌아왔다. 아직은 끝나지 않았으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보겠다. 2월 28일 이전에 2월 달이 가기 전에 후보 단일화 하자. 그러면 가능성 있다.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죠? 그러면서 내가 울며불며 얘기를 했어. 모두가 막 기도하겠다 그랬어. 안 된 거야. 2월 달에 내리 단일화 협상이 안 됐어. 결렬됐어. 3월 1일 날 한홍구 교수가 오기로 했는데 내가 2시간인가 방송을 일찍 열어가지고 내가 울며불며 방송을 해요. 오늘 3월 1일이다. 그러면서 야권 지지자들 밥 한 번 먹어라. 난 그 대사도 기억나. 기억나요? 내가 그 2012년 3월 1일에 야권 지지자들 이정희 한명숙 밥 한 번 먹자. 밥 한 번 먹고 야권 그때 2월 말에 후보 단일화 논의는 결렬됐다라고 발표가 났어. 기사 찾아봐. 3월 1일에 밥 한 번 먹자라고 내가 절절하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정말 기적처럼 이정희 대표가 다시 협상하겠다 그래. 그러면서 그 3월 달에 다시 협상을 들어갔는데 그 협상을 원래 3월 7일까지 끝내기로 했어. 그런데 그 협상이 3월 10일까지 늦어진 거야. 3월 10일까지. 도대체 왜 협상이 늦어졌느냐? 들어보니까 유시민이 자기가 미는 한 사람을 우리 동네에 경선 후보로 받아달라고, 우리 동네에서 경선하게 해달라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3일 동안을 미룬 거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동네에 김근태 죽고 인재근이 후보로 나오는 동네에 그 한 사람을 경선 후보로 넣어달라고 3일 동안 협상을 마무리 안 해줬다는 거야. 그래갖고 그 당시에 세정현 협상 대표가 인재근 의원한테 전화를 한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 도봉갑 때문에 협상이 안 되고 있다. 그 민주당 쪽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김근태 지역군 건드리지 못하겠다고 지금 버티는 중인데 선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전화가 왔대. 그걸 내가 마침 인재근 여사 옆에서 들었어. 근데 인재근 여사님한테 받으시라고. 그거 받으시라고 그랬어. 그래서 인재근 의원이 받은 거야. 그리고 나서 이 3월 10일에 결과가 발표가 돼. 그래서 나는 그 인재근 의원하고 다른 사람이 경선할 거라는 걸 알았어. 그런데 내가 그 다음날 뒤집어진 건 뭐였냐면 나는 우리만 경선하는 줄 안 거야. 도봉단만. 그런데 딱 깠는데 76곳에서 경선을 하겠다는 거야. 내가 우리 동네에서 받으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인재근의 여론이 월등했기 때문에 경선해봤자 이긴다고 봤어.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받으라고 그런 거야, 내가 선거에 대한 판은 내가 분명히 읽고 있기 때문에 이거 경선하면 인재근이 이긴다. 그러니까 받아도 된다. 난 우리 동네만 하는 줄 알았다니까. 그 도봉갑 때문에 합의가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동네 때문에 안 되는 줄 알고 내가 받으라고 그런 거야. 근데 3월 10일에 딱 발표가 났는데 76곳에서 경선을 한다는 거야. 내가 뚜껑이 열려버린 거야. 그러면 76곳은 중에 이길 수 있는 곳은 없어. 몇 개 안 돼. 76군데에서 경선을 하면요. 절반 이상이 진다는 거야. 왜? 3월 10일부터 17일까지 경선을 한대. 그러면 3월 18일에 후보 결정이 돼. 3월 18일에 결정되면 선거까지 한 달도 안 남아. 거기다가 경선 이 일주일 동안 양당 후보들이 미친 듯이 싸운다는 얘기야. 그게 한 달 만에 봉합이 되겠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막 열이 나갖고 이제 방송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경선 붙인 그 후보가 유시민이 3일 동안 시간을 끌면서 경선을 시킨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막 얘기를 했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막 얘기를 했더니 그걸로 선거법 고소당한 거잖아. 그걸로 나 선거법 고소당해서 나 감옥 간 거야. 그날 방송으로. 그 방송으로 내가 감옥 가요.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를 비방했다고. 본선 진출도 못할 후보였는데 그 후보에 대해서 내가 비판했다고. 그거야. 그날이었어. 그날 방송. 그 전엔 내가 이름을 얘기를 안 했어. 한 번도. 왜냐면 이름을 불러주면 띄워주는 거라고 내 이름을 한 번도 얘기 안 하고 그날 처음으로 얘기를 했어. 기사도 났어. 그 후보 때문이라고. 그런데 그 이름을 불러서 내가 비판했다고 사실 적시 후보 비방죄에 걸린 거야 내가. 그래서 내가 감옥 간 거야. 내가 쭉 설명한 내용. 나는 2004년부터 7년까지 열린우리당이 어떻게 망해가는지를 봤고 2008년부터 12년까지 어떻게 진보 세력들이 실수하는지를 봤어. 어떻게 망해갔는지를 봤고. 그래서 내가 올해가 가기 전에 후보 단일화 해야 된다. 야당 후보 올해가 가기 전에 마무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역사가 반복된다 그러죠? 왜 역사가 반복되는지 아세요?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어서 고치지 않으면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2012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반성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 유시민 욕하고 끝날 문제냐? 유시민 혼자서 한 일 아니에요. 그 당시에 민주당으로는 안 된다. 통진당으로 가야 된다. 조용히 속으로 손 들어봐. 그때 민주당으로는 안 된다. 통진당으로 가야 된다. 떠들고 다녔던 사람들. 당신들이 그런 결과를 만든 거야. 민주당으로는 안 된다. 통진당으로 가야 된다. 미관세에서 그렇게 외쳤잖아. 민주당으로는 안 된다. 통진당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통진당이 정말 그 76곳에서 다 이길 줄 알았어. 22곳에서 이겨요. 통진당이. 어디였냐? 새누리당 우세지역. 통진당이 22곳에서 이기는데 후보 경선에서 전화 여론조사에서 이기는데 뭐 여주, 이천 뭐 이런 데 있잖아. 새누리당이 반드시 이기는 곳. 그러니까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역선택한 거야. 통진당으로. 그래서 걔네들이 거기서 22개가 이겨. 다 깨졌어. 다 깨져. 다. 역사가 반복된다는 건 과거의 그 내용을 똑같이 반성하지 않고 그대로 답습이라는 게 그 말이에요. 과거에 잘못된 것을 그대로 밟아가면 반복되는 거야. 똑같이 실패하는 거야. 우리는 역사적 경험이 있어요. 우리는 그 상황을 같이 겪었잖아요. 그죠? 그 상황을 겪었는데 지금 똑같이 실수하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잡겠습니까? 그 역사를 바로 잡을 거냐? 답습할 거냐?
그 결정은요,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마음을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저는 오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어차피 내가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더라고요. 혼자서 외치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 이걸 국민이 공감해줘야 돼. 국민 여러분들이 나의 스케줄에 동의를 해주고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성공할 수도 있어요. 내가 스케줄을 말씀드리면 어떻게든 후보 단일화를 내년 예비선거 전에 후보 등, 그러니까 예비 후보, 그걸 뭐라 하지? 사전선거운동. 그러니까 그 사전선거운동을 뭐라 하더라? 예비 후보 등록한 날짜가 있어. 선거일로부터 3개월 전. 그 전에 후보를 단일화할 수 있어야 돼. 그걸 해내면 이길 수 있어요.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내년 1월 이전에, 올해 12월이면 가장 안정적이고, 내년 1월 이전에 후보를 단일화 해내면, 어쩌면 내년 선거에서 그 개헌 저지선을 확보할 수 있어. 개헌 저지선이 뭐냐? 적어도 100석을 차지하면 쟤네들이 지들 멋대로 헌법을 못 바꿔요. 그런데 100석만 갖고는 아슬아슬해. 왜? 그 중에 비리 몇 명 잡아갖고 배지 떼버리면 지네들이 거기서 두세 표만 지네들 재보선으로 당선시키면 이기거든. 그래서 적어도 개헌을 저지할 수 있는 선이 120에서 130석이야. 이거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내년에 후보 단일화에서 과반수를 얻을 거는 어렵다고 봐. 왜? 내년에 틀림없이 후보 단일화 하더라도 지금 쟤는 아닌데 저 사람은 후보로 나오면 안 되는데 그런 애들로 단일화 될 수 있어. 그런 데는 떨어질 수 있어. 그래서 내년에도 아무리 우리가 후보 단일화 해도 과반수를 이기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후보 단일화를 했는데 정말 후보들이 신선하다. 절반 이상이 새 얼굴이다. 정말 절반 이상이 새 얼굴로 내년 1월에 공천이 된다면 과반수도 가능해. 내가 지금 분명히 예언하는데 내년 1월 전에 이 야당의 후보가 단일화가 되고 그 단일화된 후보가 지금의 얼굴들에서 절반 정도가 바뀐 상태라면, 그렇다라면 내년 총선에서 과반수도 바라볼 수 있다. 적어도 과반 가까이는 갈 수 있어요. 150석을 못 넘어도 140석을 넘을 수가 있어. 그런데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새정연이 내년에 출마를 하면 50에서 60석? 새정치연합이 지금 이 구조로 요 멤버로 내년 총선에 출마를 하면 50에서 60석 얻게 될 거예요. 진보정당도 두세 석? 그럼 52, 3석 다 합쳐 한 60석 얻을 겁니다. 그러면 새정치연합, 새누리당에서 완승을 하겠죠. 그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더 이상 투표할 기회를 몇십 년 동안 못 갖게 될 거예요. 선거운동 열심히 해서 민주세력이 후보를 내는 대통령 후보나 국회의원 후보를 열심히 선거할 수 있는 기회는 몇십 년 동안 오지 않게 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대통령도 아마 국회에서 뽑는 식으로 바꿀 거고,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면서 쟤네들이 주장한 건 내각제야. 내각제 개헌. 내각제 개헌이 뭐냐면 내각제 개헌이 뭐냐면 대통령을 국민이 투표해서 뽑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만 해. 그래서 자기네들이 총리를 뽑아. 그래서 총리한테 행정권을 주는 거야. 그게 내각제 개헌이야. 그렇게 되면 그 내각제는 언제든지 만약에 행정부가 정치를 잘못해서 욕을 먹었어. 그러면 자기네들이 갑자기 내각 총사퇴를 해버려. 그러면서 준비 없이 아무 때나 선거를 해버리는 거야. 다음 선거 전에 아무 때나 선거를 해. 그래가지고 또 자기네들이 권력을 이어가는 거야. 그게 내각제야. 일본의 아베 같은 애가 계속 집권하는 방법이에요. 무슨 얘기야. 지금 새누리당에서 계속 주장하는 게 내각제 개헌인데.
대통령을 지금 박근혜가 개헌은 말도 못 꺼내게 해요. 왜? 지금 새누리당에서 논의되었던 개헌론이 내각제 개헌이야. 내각제 개헌은 대통령의 권위가 없어. 대통령의 권한은 작고 국회가 행정부를 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박근혜가 개헌은 얘기도 꺼내지 말라는 얘기야. 왜? 자기가 대통령 할 때는 모든 권한을 누리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자기가 국회로 돌아간다는 거야. 국회로 돌아가서 직접 대통령을 뒤에서 조정하겠다. 아마 박근혜가 대통령을 그만두고 국회로 돌아가면 그 다음에 지금 봐봐 새누리당. 박근혜 말 한마디에 완전히 기잖아. 기라면 기고 할티라면 할잖아. 그래서 자기가 국회로 돌아가면 그때 개헌하는 거야. 그래서 내각제로 나라를 운영하겠다라는 플랜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지금 박근혜가요. 퇴임 후에 이명박처럼 놀러 다니겠다는 거 아니야. 박근혜는 국회로 돌아가겠다는 사인을 보낸 거. 이번에 유승민 건이 그거라고. 유승민을 기어이 낙마시킨 이유가 일단 유승민이라는 스타를 하나 키워서 미디어는 내년 총선 재미 좀 볼 거라는 차선책 플랜 B를 갖게 된 거고, 박근혜가 유승민을 기어이 찍어 누르고 지금 당을 장악한 이유는 뭐냐? 국회로 돌아가겠다는 거야. 대통령 그만두고. 대통령 끝나면. 아니면 대통령 중임제로 개헌하고 한 번 더 하거나. 그런데 현행 헌법상은 헌법을 고쳐서 고친 사람이 대통령을 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개헌하면 끝이지 뭐. 개헌하면 그것도 또 끝인 거지. 앞으로 벌어질 일이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야. 내가 뭐라 그랬어? 메르스에 대해서 막 떠들 때 너네 메르스에 대해서 떠들지 마라. 메르스 그냥 그렇게 광범위하게 퍼지는 질병 아니다. 손 잘 씻고 밥 잘 먹으면 된다 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 지금 메르스보다 중요한 게 황교안이다. 황교안이 총리가 인준이 되면 그 다음에 공포정치 들어갈 거다 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6월 달에 그 얘기 했어 안 했어? 5월 말 6월 초에 황교안 청문회가 더 중요하다. 황교안 총리를 막아야 된다. 황교안이 총리가 되면 공안 통치할 수 있다. 지금 공안 통치 들어갔잖아. 세월호 공동대책위원장 구속됐어 어젯밤에. 세월호 공동대책위원장 어젯밤에 구속됐고, 통진당 벌써 작년에 해산된 최고위원 집을 또 압수수색을 했어. 코리아연대라는 진보단체가 또 압수수색 당했고, 뭐 대한 언론도 압수수색 당했어. 지금 내가 지금 중요한 얘기를 여기까지 했어. 우리가 야당이 정신 차리고 지금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건 쟤네들이 던지는 이슈에 물고 너 가지 마라. 그거 떡밥이야. 김무성이 뭐 국가 안보를 위해 국정원 해킹할 수도 있다. 그걸 왜 화를 내? 왜 화를 내지? 걔네 마인드는 그거잖아. 원래 그렇잖아. 정부 여당이잖아 걔네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뉴스야. 당연한 거지. 그거 당연한 거야. 국정원이 해킹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 아니야. 박근혜가 할 틀에 맞고 꾸르라면 꿇고 까르라면 까는 거 아니야. 지금 중요한 건 뭐냐. 국정원이 해킹을 했어. 그러니까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샀다는 것 자체, 그걸 가지고 싸워야 돼. 김무성, 김진태 중요하지 않아. 김무성도 김진태도 중요하지 않아요.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샀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그 해킹 프로그램으로 대북 활동을 했다라고 주장하잖아. 대북 활동을 한 증거를 내놔라. 대북 활동한 증거 내놓으라고 해야 돼. 그 해킹 프로그램 사서 지금 벌써 100몇십 번 해킹을 시도했다. 그 100몇십 번 해킹을 시도한 내용 결과 까라. 국민을 까지 않았다. 너네가 국민을 해킹하지 않았으니까 그 해킹 실험한 내용 까라. 그렇게 가야 돼. 국정원이 해킹한 결과 내놔라. 어디다 실험했냐? 잘 들어요.
이번 국정원 해킹건의 구멍이 어디냐 하면 국정원이 해킹을 누구한테 했는지 증거가 없어. 없어. 그리고 지금 해킹팀이라는 해킹 프로그램 만든 회사하고 국정원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주고받은 얘기야. 그걸 깐 거야. 그거 깐 거 정도 가지고는요, 국정원을 때려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 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다 주고받은 문서가 있지. 잘 들어. 내가 올릴게요. 자, 이거 좀 중요한 얘기가 지금 이제 사인이 왔으니까 올릴게. 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국정원하고 해킹팀하고 주고받은 메일 내용이야.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는데 실패했다. 그런 내용을 주고받았어. 그거는 있어. 그런데 국정원이 실제로 어떤 시도를 했는지 그 결과가 없는 거야. 얘네한테 그 결과 내놔라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내놓으라고 그래서 그 내놓은 결과하고 이 하드하고 비교해 보는 거야. 이탈리아 해킹팀에서 공개된 내용하고 국정원이 제출한 자료하고 이게 일치되는지를 보는 거야. 거짓말 자료를 내놓으면 국정원을 때려부시는 거지. 어때? 이게 뭐 휴대폰에 해킹이 됐냐 안 됐냐, 문재인 휴대폰을 가지고 막 실험을 하고 안 하고 벌써 철수했지. 내가 국정원이라면 해킹 프로그램 깔았던 거 다 철수했지 벌써. 국정원한테 실험한 증거 내놔라. 간첩을 잡으려고 했다며. 그러면 186번 어떤 실험을 했는지 내놔라. 그래서 그 실험 결과를 가지고 이 하드하고 대조하는 거야. 그래서 거짓말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거야. 실험한 결과는 있어요. 늦지 않았어요. 실험한 결과는 있을 거야. 실험한 결과를 못 내놓으면 그거 하루아침에 조작 못해. 하루아침에 조작. 왜? 그러면 걔네들이 결과를 내놓으면 그거를 또 전문가들이 검증하면 돼.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증거 깔아야 증거 깔아. 국정원이 해킹 실험을 했다 그랬잖아. 그럼 너네가 해킹 실험한 증거 깔아. 그리고 그 증거를 해외 업체에다가, 이번에 해킹팀을 해킹해낸 외국 조사단이 있더라고. 캐나다 조사단인가? 맡겨서 이게 사실인지 의뢰를 하는 거야. 이게 가짜인지, 국정원에서 지네가 실험만 했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해달라. 외국 업체에다가 부탁해.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예. 그렇게 가야 된다. 지금 국정원에 증거를 깔아. 너희들이 실험했다 그랬잖아. 그러면 지금 실험한 증거 오늘 내일 중에 내놓으라 그래야지. 오래 걸리면 안 되니까 오늘 내일 중에 내놔라. 너네 실험한 증거 내놔라. 그럼 되는 거야. 지금 국정원 압수수색 해야 돼. 국정원을 압수수색을 해서 국정원에서 그 해킹 프로그램으로 시도했다는 정보, 그거를 빨리 압수수색을 해야 돼. 시간을 끌면, 지금부터 시간을 끌면 이거는 이 검찰이 국정원에게 시간을 주는 거야. 검찰이 국정원에게 시간을 주는 거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일단 국정원을 마비시켜. 국정원을 압수수색을 해서 너네가 실험한 증거 내놔라. 그 실험한 증거 제대로 못 내놓으면 문 닫아야지. 검찰이 안 하면 박근혜가 물러나야지. 왜? 지금 국정원 해킹 기록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의뢰했어. 이명박의 죄가 아니야 이거.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은 이명박이 대선 총선 때 했다 그걸로 끝이 아니야. 2013년에도 해킹 의뢰했어. 그런데 왜 2012년 대선 총선 얘기만 해? 지금까지 나온 내용에 보면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2013년에도 그 도청 해킹 프로그램을 시도했잖아. 그럼 이건 박근혜 정부의 죄야. 증거 깔아. 증거 깔아. 계속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내놓은 거 아니야. 너나 추천해 임마. 다른 사람한테 그러지 말고. 보안상 못 밝힌다? 그럼 물러나야지. 아니 뭘 보안상 못 밝혀.
지금 SKT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킹이 이루어졌다는 메일도 있어. 현재까지 나타난 게 안수명한테 보내려고 했던 이야기, SK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 카톡을 해킹하려고 했던 이야기 벌써 나와 있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네가 뭘 실험했는지 까봐라. 그리고 그 내용이 진짜인지 아닌지 외부인에게 맡기는 거야. 그래서 점검을 받아야지. 그게 거짓말이었으면 물러나야지. 국정원장만? 아니, 박근혜가 물러나야지. 이명박 박근혜 물러나고 법적 책임 져야지. 여러분, 워터게이트 사건 아세요? 워터게이트 사건? 워터게이트 사건. 1972년 6월 대통령 RM 닉슨의 재선을 획책하는 비밀 공작반이 워싱턴의 워터게이트 빌딩에 있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침입하여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다 발각 체포된 미국의 정치적 사건. 여러분, 도청했답니까? 이거 도청했답니까? 도청 안 했어요? 도청을 시도하다가 잡힌 거야. 도청을 시도하다가 잡혔어. 자, 그런데 이 사건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닉슨 정권의 선거 방해, 정치헌금의 부정 수뢰 탈세 등이 드러났으며 1974년 닉슨은 대통령직을 사임하게 되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닉슨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해 닉슨의 선거 대책반에서, 그러니까 닉슨이 직접 한 것도 아니야. 예. 자, 닉슨이 직접 한 것도 아니고 닉슨의 선거 본부에서, 우리 벌레들 미쳤어요 지금. 환장하지. 우리 하루살이 때, 이포버 하루살이 때들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예. 자, 뭐라고요? 닉슨이 직접 한 것도 아니고 닉슨의 공작반에서 상대 후보의 선거 사무실을 도청한 것도 아니고 도청을 시도한 사건이야. 도청을 시도한 사건이 체포가 됐는데 닉슨이 모르는 일이라고 딱 잡아댔어. 근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이 났어. 그래서 하야한 사건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게,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게 도청을 한 것도 아니고 도청을 시도했어. 시도하다가 잡힌 거고, 단지 시도만 했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거짓말까지 했어. 거짓말을 했다고 하야한 사건이야. 조사 전격 참여. 저게 뭔 말이지? 예. 자,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워터게이트 사건은 지금 국정원이 해킹을 시도했었다라는 지금 정황 증거들 나온 거 있잖아. 해킹을 시도를 한 것도 아니고 하려다가 실패한 거야. 하려다가 실패한 건데 그걸로 하야를 했다고 대통령이. 그런데 지금 2012년부터 13년까지 12년부터 13년까지 국정원이 180 몇 차례 해킹을 시도했다라는 국제적인 증거가 떴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정원의 변명이 뭐냐? 실험한 거래. 감청한 게 아니라 실험했다고 주장했어. 실험 결과 내놔라. 그러면 그 실험 결과 보고서를 외부의 전문가에게 맡겨서, 외국 전문가에게 맡겨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받겠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거짓말이면 박근혜가 물러나야지. 미국 좋아하잖아. 박근혜 지지자들은 미국이 신이라고 생각하잖아. 미국에서는 단지 상대 후보를 도청하려고 시도했다는 것만으로 대통령이 물러났어. 미국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왜 못해? 예. 자, 이래서요.
그 워터게이트 사건이라. 자, 그러면 오늘 본질로 돌아갑시다. 왜 자유민주주의가 중요한가? 예. 왜 자유민주주의가 중요한가? 여러분,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나 그러죠? 아유, 지랄하네. 야, 망치분 시끄러.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 네. 민주주의가 밥 먹여줘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1970년대, 80년대에는요, 아빠 혼자서 돈을 벌어서 식구들이 같이 다 먹고 살았어요. 그걸 박정희가 잘해서라고 생각했잖아. 그게 아니라고. 70년대, 80년대에는 아버지의 월급만으로 식구들이 다 먹고 살 수 있는 체계였어요. 무슨 얘기냐? 임금 체계가 노동자가 그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물가를 반영해서 임금을 지급했어요. 왜? 그때 89년 이전에는 공산당인들이 살아있었고, 혹시 공산주의에 노동자들이 물들까봐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계속 올려준 거야. 그거 몰랐죠? 가족수당이라는 게 있었고, 함부로 자를 수가 없었어. 1990년대 이전에는, 그러니까 김영삼 이전에는 함부로 그 노동자를 자를 수가 없고요. 아버지 혼자 벌어서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임금으로 돈을 줬어요. 그런데 그게 김영삼 시절에 IMF를 불러들여서 나라를 쪽박을 내면서 그 노동법을 바꾼 거야.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없애버린 거야. 그래서 쉽게 자를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을 만들고, 비정규직의 월급을 절반만 주고, 그래서 월급이 그러니까 김영삼 이후로 안 올랐어. 99년 이후로 월급이 안 오른 이유가 김영삼이 노동법을 바꾸고 물러났기 때문이야. 이거 지금 처음 알았죠? 그게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게 뭐냐? 정권을 잘못 뽑아놓으면 그런 짓을 한다는 거야.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IMF를 극복하고 살려냈어. 우리나라 경제를 살려내서 자영업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들이 가장 번성했던 게 노무현 때야.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노무현 때 자영업자들이 골프 치러 다녔어요. 식당들은 다 잘 됐고요. 기억나요? 골목마다 식당들이 잘 됐어요. 전국에 맛집이 많았고, 얼마나 노무현 대통령 때 얼마나 이 자영업자들이 떵떵거렸냐고, 사장님처럼. 기억나요? 노무현이 그 신용불량자 330만 명 파산 신청 받아주고, 재기의 기회를 주고, 김대중 대통령이 자리를 잃은 가장들에게 돈을 주고, 공공근로로. 김대중 대통령 때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임금이 가장 높았고, 노무현 대통령 때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가장 컸어요. 우리나라의 아파트 가격, 서민들의 자산도 가장 많았어. 내 말이 맞아 틀려? 맞잖아. 그게 민주주의야. 그런데 노무현이 이 재벌들이 돈을 160조씩 쌓아놓고 노동자들의 비정규직으로 착취하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달라고 얘기를 했어. 2005년에. 그때부터 노무현은 빨갱이라고.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 2005년 이전에는요, 언론에서 노무현 띄워줬어요. 그런데 2005년에 노무현이 비정규직 법안을 만들어서 비정규직을 2년 하면 무조건 정규직으로 바꿔야 된다고 요구한 다음부터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 그러면서 노무현 죽이기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2006년, 7년에 노무현을 처절하게 짓밟은 거야. 왜? 재벌 편 안 들고 노동자 편을 들어서. 그래서 이건희가 대놓고 선전포고하잖아. 우리나라는 정치가 가장 후진적이다. 무슨 사회주의도 아니고. 그러면서 욕을 하는 거야. 그랬어요. 여러분, 그 김진혁 PD의 미니 다큐 정치가 삶과 죽음을 가른다, 그거 자료 한번 보세요. 그 미니 다큐 하나 갖고 와봐봐. 미국에서 강력 범죄와 자살 사건의 사건 숫자를 쭉 연도별 통계를 낸 거야. 그 통계를 냈더니
그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런 거야. 그래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런 그 기간을 이거 무슨 영향인가를 밝힌 거야. 연구를 했는데 맞아 떨어진 게 있었어. 뭔데? 정당. 집권 정당이 누구였냐?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자살률이 줄어들어.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자살률과 살인사건이 줄어들고, 공화당이 집권을 하면 자살률과 살인사건이 늘어났어. 그게 교묘하게 일치가 된 거야. 지금 못 믿는 사람 있으니까 그 자료 좀 찾아와봐. 정치가 삶과 죽음을 가른다라는, 자, 이거 내가 말로 하니까 못 믿겠지? 미국 얘기야, 미국. 자, 여러분, 이건 미국이야, 미국. 미국의 그 공화당하고 민주당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자, 집중하시고요. 지금부터 막 와가지고 시비를 걸고 난동을 피우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이 내용에 집중하세요. 왜 민주주의여야 하는가야?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만나게 되는 표. 사고 시 죽고 사는 것은 안전띠가 결정합니다. 다소 섬뜩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 다음 내용은 미국의 정신의학자 제임스 길리건의 책 왜 어떤 정치인은 다른 정치인보다 해로운가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의 제임스 길리언이라는 사람이 왜 어떤 정치인은 다른 사람보다 위험한가라는 책 내용을 가지고 만든 내용이다. 자, 우리 이포보 하루살이 떼들이 지금 환장을 하고 있어요. 자, 미국에서 폭력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정신의학자 제임스 길리건. 1990년부터 미국 정부가 매년 펴내는 살인율과 자살률 통계를 살펴보던 그는 이상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된다. 미국에서 1900년부터 2007년까지 한 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번갈아가며 오르내리는 살인율과 자살률, 그리고 그것과 일치하며 바뀌는 무언가. 정치가 삶과 죽음을 가른다. 번갈아 오르내리는 살인율 및 자살률과 일치하며 바뀌는 무언가는 공화당, 민주당, 특정 정당의 집권 기간. 공화당 대통령 집권기에는 살인과 자살이 훨씬 많이 일어나고, 민주당 대통령 집권기에는 살인과 자살이 훨씬 덜 발생. 1900년부터 1912년까지 공화당 출신 대통령 집권 기간에 살인율과 자살률 급증. 그러다 민주당 대통령이 집권한 13년부터 20년까지 감소. 이후 공화당 대통령 집권과 함께 12년 동안 다시 가파르게 상승. 민주당 대통령 당선과 함께 급락. 이후 평균 이하를 유지하다가 1969년 공화당 대통령 탄생 이후 다시 급증. 1993년 민주당 빌 클린턴 취임 이후 정점에서 감소하기 시작. 그렇다면 도대체 왜 집권 정당에 따라 살인율과 자살률이 달라지는 걸까? 이유를 궁금해하던 정신의학자가 발견한 또 다른 통계 자료, 실험률. 살인율 및 자살률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실험률. 공화당 대통령 시기 민주당 대통령 때에 비해 평균 30% 긴 실업 지속도. 20세기 내내 공화당 정부 때는 올라가고 민주당 정부 때는 내려가는 실업률.
실업과 같은 경제적 지위 상실은 개인에게 엄청난 수치심과 모욕감을 유발. 그리고 수치심과 모욕감은 정신의학에서 살인과 자살 같은 폭력적 성향 발생의 주요 이유. 결국 정신의학자 길리건은 실업을 비롯한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됐던 공화당 집권 시기가 살인율 및 자살률 상승과 깊은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 도대체 왜 공화당 집권기에 실업률이 높은 것일까? 공화당은 일반적으로 피고용자보다 고용자를 옹호하고 고용자에게 더 많은 지지를 받는 정당. 높은 실업률은 피고용자에겐 불리하지만 고용자는 낮은 임금으로도 쉽게 고용을 할 수 있어 사실상 나쁘지 않은 상황. 그로 인해 고용자에게 유리한 높은 실업률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공화당. 단 공화당 시절임에도 실업률과 자살률이 떨어졌던 예외적 시기, 아이젠하워 집권 시기.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 및 실업수당 규모를 키우는 등 사실상 민주당에 가까운 정책을 펼쳤던 아이젠하워. 반면 카터 대통령의 경우 민주당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과 유사한 보수적 경제정책을 펼쳤고 그 시기 살인율과 자살률은 상승한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적인 차이를 무시할 만큼 정당의 집권 시기와 전반적으로 일치하는 살인율과 자살률의 추이. 결국 백악관의 진짜 주인은 대통령 개인이 아닌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었고 그 정당이 추구하는 정책의 방향이었다. 다른 정치들보다 더 위험한 정치인들이 있다. 그들이 나쁜 사람이거나 좋은 일을 결코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추구하는 정책이 죽음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왜 어떤 정치인은 다른 정치인보다 해로운가 중에서 사고시 죽고 사는 것은 안전띠가 결정합니다. 평상시 죽고 사는 것은 정치가 결정합니다. 나는 뉴스타파의 김진혁 PD를 한 번만 보고 싶어요. 뉴스타파의 이 김진혁 PD를 한번 만나보는 게 소원이에요. 예. 재벌의 이익을 지지하는 정당과 노동자의 이익을 지지하는 정당의 차이, 그게 죽음과 삶을 갈랐다는 거예요. 정치가 밥 먹여주냐? 정치가 밥 먹여줍니다. 왜? 서민의 지지를 받고 성립된 정권은 서민의 표를 계속 얻어야 되니까 서민에게 유리한 정책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가 왜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왜 정치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분의 연락처를 아는 분, 저를 한번 꼭 소개시켜 주세요. 예. 정말 김진혁 PD를 아는 분 꼭 한번 소개시켜 주세요. 정말 우리 김진혁 PD님을 모시고 공개 방송하는 게 소원이에요. 예.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왜 민주주의여야 되냐? 왜 자유주의고 왜 민주주의여야 되냐? 여러분, 사실 박정희 때 우리 사회는 안정적이었어요. 옛날에 윤보선 대통령 1년 동안 우리 사회는 매우 혼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민주주의자들이 계속해서 자기네들의 요구를 막 내세웠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러나 시끄러운 게 다 잘못인가요?
잔치집이 조용하면 수상한 거 아니야. 잔치집은 웃고 떠들고 목소리 큰 사람이 한마디 하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 윤보선 대통령 때는 잔치 분위기였어. 그런데 그걸 언론이 뭐라 그랬어요? 무능한 진보 정당이 무능한 진보 세력의 무능함 때문에 정치가 혼란스럽다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말을 믿은 거야. 박정희가 대통령이 됐죠. 박정희가 잘못했을 때 비판하는 모든 사람을 잡아다 죽였어요. 그래서 조용했죠. 정치가 안정됐다라고 얘기하고 급성장한다고 얘기했고 박정희 덕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모두가 언론이 만든 거짓말이었어요. 독재 정치 시대에는요, 굉장히 조용합니다. 안정적으로 보이죠. 그러나 독재자가 죽음과 동시에 급속도로 무너져 내립니다. 그게 독재의 문제점이에요. 히틀러라는 존재에 대해서, 히틀러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히틀러를 다 미친놈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모든 유럽은 히틀러를 미친놈이라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히틀러는 정말 미치기만 하고 무능한 사람이었냐? 히틀러는 정말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박정희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하게 독일을 오늘의 메르켈이 유럽연합을 주도할 수 있게끔 만들어낸 건 사실 히틀러였어요. 히틀러가 경제성장을 엄청나게 발전시킨 거야. 경제를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만들고 고도 산업화를 이루어서 어마어마한 경제성장을 이룬 독일의 경제성장의 아버지예요. 그러나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를 뭐라고 불러요? 독재자 새끼. 히틀러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면 독일에서는 지금도 매장당해요. 악마라고 부르고 지금도 매장해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성장을 시켰어도 그 무수한 목숨을 죽인 죄 없는 목숨을 죽였다는 이유로 유럽은 히틀러를 악마라고 얘기해. 지금까지 80년 동안 그 히틀러를 비난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박정희는 히틀러만큼 우리나라 경제를 성장시키지 않았어. 박정희 때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한 건 맞아. 그러나 그 성장은 서구 자본주의가 우리가 혹시 공산화 될까봐 돈을 투자해 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한 거야. 근데 그게 마치 박정희가 유능해서 성장한 것처럼 이제까지 언론에서 뻥을 깐 거야. 그걸 믿고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경제가 성장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러나 박근혜가 된 다음에 지금 우리 경제는 곤두박질 치고 있죠. 지금 시장 경제 살아나고 있어요? 뭐 시장에 손님들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첫 해에 국정원 댓글 사건 터졌죠? 첫 해에 그 인사 참사, 완전히 미친놈들을 장관시켰다 해서 나라를 쑥대밭으로 초반기에 만들었다가 중반기에는 뭐가 나타났어? 국정원 댓글 사건, 그 다음에 빨갱이 사냥, 그게 2013년이야. 2014년에는 뭐 했습니까? 세월호 사건 터져갖고 온 나라가 침통하게 가라앉았죠.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온 나라가 가라앉고 무엇보다 외국인 관광객은 아직도 오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세월호하고 메르스가 박근혜 탓이냐? 세월호하고 메르스가 박근혜가 무능해서 벌어진 일이냐? 맞잖아요. 맞아요. 지금 세월호하고 메르스는 박근혜 무능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정치적으로 세월호를 막을 수 있었는데 못 막았고 메르스를 막을 수 있었는데 못 막았어요. 그래서 지금 세월호 메르스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더 망가지는 거예요. 정치가 경제를 결정해요. 박근혜의 무능이 우리 서민 경제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박근혜는 이게 세월호 탓이다, 메르스 탓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이 똑똑해지지 않으면, 국민이 진실을 알고 똑똑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수탈당할 거예요. 아마 새누리당은 내년 선거 때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그 서민들이 혹할 만한 사탕 발림, 아주 사탕처럼 다한 그 정책을 내놓을 거예요. 그러나 그 정책은 모두 뭐죠? 거짓말이죠. 박근혜 때 겪어봤잖아요. 박근혜가 대통령 때 모든 노인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연금을 주겠다. 대학 등록금은 반값으로 하겠다. 무상 보육해주겠다. 노동자하고의 관계를 풀겠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 4대 중증 질환은 100% 나라에서 책임지겠다.
모두가 거짓말이었죠. 박근혜가 세월호가 터지니까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쏟으면서 모든 게 대통령의 잘못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꾸겠습니다. 선거 끝나니까 쌩 깠잖아요. 또 속으실 겁니까? 안 속죠. 이제 분위기에 혹해서 새누리당 찍으러 가던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 뭐 주인의 자격이라는 또 다른 프로가 있나 봐요. 이거는 내일 봅시다. 예. 이 프로는 여러분 각자 보시고요. 예. 이 뉴스타파 영상이 들어가면 유튜브에서 또 잘릴 수가 있어. 예, 그래가지고 유튜브 영상으로 들어오는 거는 우리가 조심을 했어야 되는데 좀 아까 깜빡 잊고 틀었어. 또 이거 유튜브에서 잘릴 것 같은데? 유튜브에 올리실 때는요, 요거 김진혁 PD의 그 부분 자르고 올려주세요. 예, 좌우지간.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그들의 사탕 발리면 내가 볼 때 국민 70%는 이제 그들에게 속지 않아. 문제는 뭐냐? 지금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 대한정당을 보여주느냐야. 대한정권의 능력, 새누리당보다 나은 정치를 할 수 있다라는 희망과 확신을 줄 수 있느냐. 새누리당보다는 낫다라는 신념을 줄 수 있는 대한세력을 만드는 거야. 그 대한세력이 새정연은 안 된다, 진보당은 안 된다, 이정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하면 난 안 된다고 봐요. 내가 볼 때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아닌 누구든 그들보다 잘할 것 같아. 그러니 누구는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모든 세력이 다 하나로 뭉쳐서 내년 야권이, 민주주의자들이 저 독재 권력을 이겨내는 기적을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저들은 우리를 평생 호구로 여길 겁니다. 이 여름이 가기 전에 답을 찾아야 돼요. 7월이 가기 전에 새정연이 문을 열어야 되고, 8월이 가기 전에 모든 진보 세력이 뭉쳐야 되고, 9월이 가기 전에 야권이 단일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올해가 가기 전에 후보를 단일화해야 내년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어요. 오늘 벌써 5시네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서 재미없으셨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 방송이 너무 사람이 많고 너무 인기가 올라가면 저는 좀 걱정이 돼요. 혹시 이거 나 키워서 잡아먹으려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저는 누군가 막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려고 이 방송을 해요. 그래서 별풍선 많이 쏘고 이런 얘기 해주세요. 그런 사람들은 아주 싫어해요. 별풍선으로 저를 조정해서 자기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다면 저는 차라리 이 방송을 하지 않겠어요. 별풍선 1개를 받지 못해도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말, 정말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말을 하려고 저는 노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망치 부인은 100년, 1000년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매일매일 방송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오늘 방송한 내용 때문에 잡혀갈 수 있다. 저는 매일매일 목숨 걸고 방송을 해요. 나는 오늘 방송한 내용 때문에 길 가다가 맞아 죽을 수도 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릴 이야기보다 제가 해야 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목숨을 걸고 지금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야기. 물론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저도 천년만년 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젠가 망치 부인이 이 세상에서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부자가 돼야 돼, 부자가 돼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의 주머니가 새어나가는 걸 또 모르고 살아가시렵니까? 나는 오늘 저와 함께 방송을 들은 모든 분들이 망치 부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망치 부인이 아니라 정신이 망치 부인이 되셔서 망치 부인이 사라졌을 때
이 땅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선조가 도망가고 이승만이 도망가려고 했던 나라를 지켰던 건 언제나 백성이었습니다. 왜군이 쳐들어오고 중공군 소련군이 쳐들어올 때 한반도를 지켰던 건 한민족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박근혜도 이명박도 박정희도 노무현도 문재인도 아닙니다. 이 나라의 주권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정치인을 뽑아서 우리의 고용인으로 쓰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고용해서 쓰는, 우리는 고용인, 그들은 피고용인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일을 시켜야 돼요. 주인이 일을 잘 모르면 일을 시킬 수가 없어요. 왜 민주주의여야 되는가? 제 꿈은요,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에서 우리 서민들이 모두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제 중학교 2학년 때 꿈인데요.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에서 서민이 행복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날마다 깊은 한숨을 쉬게 돼요. 제 나이 47세입니다. 그래도 저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그 꿈이 참 어려운 꿈이구나라는 걸 깨닫지만 저는 오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전 아주 어린 시절부터요,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방법은 포기하지 않는 거다 라는 걸 생각했기 때문에,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에서 서민이 행복하는 게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포기하면 우리 모두가 불행해지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먹고 살 만한 사람입니다. 아직은. 앞으로 3년은 그래도 먹고 살 만한 사람의, 남편이 돈 벌어오는 동안은. 그러나 내가 언젠가 망할 수 있죠. 남편이 하루아침에 백수가 될 수 있고 우리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때 모든 서민이 행복하다면 걱정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어떤 위험이 닥치더라도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게 제 꿈이에요. 정말로 어려운 꿈이지만, 저 혼자 꿈을 꿀 때는 어려운 꿈이지만, 여기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이 같이 꿔준다면 어쩌면 가능한 거 아닐까요?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대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가야 될 길이라서 가는 겁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그럼 우리 주말에도 싸워야 되나요?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사랑을 확인하시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사랑을 깊이 확인하시고, 그리고 또 월요일에 일터에서 우리의 일자리를 지키고 우리의 주권을 지키는 싸움을 또 이어갑시다. 다음 방송은 월요일날 2시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망치부연이었고요. 평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한 분 한 분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이름 불러서 감사 인사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별풍선을 너무 좋아해서 별풍선 쏘신 분들만 좋아할까봐 제가 이름 못 부른 거니까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추천해주신 2886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천 하나 하고 도망간 인간들아, 오늘 밤 녹색 설사에 잠겨서 눈 뜰지어다. 녹색 설사의 홍수 속에서 깨어날지어다. 오늘 이 방송을 녹화 떠서 팟캐스트와 유튜브에 올려주시는 도우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아무것도 받는 거 없이 오로지 민주주의에 도움이 된다라는 일념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혹시 우리 팟캐스트에서 다운받으셨다면 수고하셨다라는 말 한마디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응원 댓글 한마디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저도 주말 잘 쉬고 월요일에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